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본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제 사례 강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뭐 사례 강의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약술 문제와 달리 이 사례 문제는 몇 가지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반드시 기본 축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이 사례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점수차를 벌리는 것은 사례 문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약술 문제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해마다 넣을 수 있는 약술 문제를 어느 정도 윤곽을 보통 강사들이 다 잡아줘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몇 가지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커버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례 문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을 여러분이 좀 잘 터득하셔야 되고, 그 바탕 위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본 강의 있죠?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완성된 답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그 행정법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풀어가는 기본 메커니즘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를 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제 행정법 구조 플러스 그 다음 사례 해결 방법인데, 사례 해결. 계속 제가 기본 시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행정법의 기본 구조는 국가하고 국민이 법치 행정을 놓고 싸우는 거다. 그걸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 축으로 해서 사례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바로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기본 구조라는 건 이렇게 행이 있고 그 다음 국민이 있겠죠. 그죠? 그럼 행은 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공익을 대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국민은 사익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행은 공익 달성하기 위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 행정작용은 과거엔 주목으로 했지만, 즉 인치의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하는, 즉 법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법치 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법치 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하고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 개인의 권리구제. 이게 바로 법치 행정이에요. 이게 바로 사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은 이제 법에 합치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 크게 네 가지 각도에서 검토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죠? 그리고 이때 이 법은 여러분들 그 성문의 법일 수도 있고, 이 성문법은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특히 올해 여러분들 그 사례 문제가 이 법 조문을 누가 잘 뺏기느냐, 그게 이제 올해 사례 문제 기본 골격이었던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성문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 이 불문법은 여러분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 하는 비례의 원칙부터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재량행위, 즉 행정작용이 재량행위일 때 그 적법인지 이법인지를 판단할 때는 성문법 갖고 판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불문법인 비례의 원칙부터 이런 걸 가지고 이 재량 행사한 행정작용이 적법이냐 이법이냐 그걸 가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행정권 행사가 위법하다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법치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게 행정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충족시키면서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행정작용에 A가 불만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이제 뭐 하겠어요?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배웠겠지만 아무나 소송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받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사례 문제의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송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고 적격, 뭐 대상 적격, 협의의 소위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총 8가지. 이것이 이제 사례에서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A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이 행정작용이 법에 반했느냐. 딴 말로 하면 이제 법치 행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늠하는 거죠. 그걸 본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안. 이 본안이라는 건 결국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이게 행정법 다예요. 이거 갖고 끝없이 사례 문제를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여러분을 푸는 건데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하여튼 행정법은요, 행정작용을 할 때 법치를 준수했냐 안 했냐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고 결국 사례 논점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이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주내 절연 각도에서 검토하는 거 하나. 그게 이제 본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개나 소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일정한 자격 가진 자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자격을 충족했냐 안 했냐를 가늠하는 것을 소송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별도의 논점으로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논점은 크게 두 개예요. 소송 요건을 묻는 논점 하나, 그 다음 본안에서 위법성이 있냐 없냐, 즉 주내 절행의 각도에서 물어보는 논점 하나. 그래서 논점은 크게는 두 개라고요. 그 크게 두 덩어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부분 논점을 또 질문하고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 그걸 명심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구조.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행정법을, 문제가 주어졌을 때 행정법 사례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해결 방법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결 방법인데. 자, 해결 방법은 총 3단계로, 크게는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 문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문제를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행정청이 등장하고요. 국민이 등장하고 행정청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행강펜을 딱 들고 그 주어진 설문에서 일단 하나, 둘, 세 개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하느냐 이게 딱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 문제 파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이 주어질 겁니다. 그건 이제 설문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행정법상 분쟁 이게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누가 어떤 행정청이 뭔가 하느냐. 두 번째 누구에게 즉 A가 누군지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어떤 행정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성질을 반드시 규명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이게 1단계에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 각도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하나는 이 행정작용의 강학상 소속을 밝히셔야 돼요. 즉 쉽게 말해서 행정작용이 허가인지, 특허인지, 적시강제인지, 행정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명칭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 명칭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게 강학상 어떤
그 의미의 포섭이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허가가 출시됐다면 허가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명칭과 관계없이 이 행정작용은 허가다 아니다 이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상 소속을 밝히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걸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속 밝힐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처분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단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딱 받으면 형광펜 들고 A 행정작용 이걸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 해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쟁점을 뽑아내야 돼요. 논점을 뽑아내셔야 돼요. 이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이걸 추출해야 돼요. 근데 법적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는 이게 하나의 소송 요건 자체가 논점일 수도 있고요. 본안이 논점이 될 수도 있겠죠. 소송 요건 안에서도 원고 적격을 묻는지, 아니면 소의 이익을 묻고 있는지, 그 다음 본안에서 뭐 절차의 하자를 묻고 있는지, 내용의 하자를 묻고 있는지, 이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 그림 찾기라니까요. 그래서 대충 몇 개 외웠다고 풀 수 있는 게 사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본 골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 쟁점은 크게는 소송 요건을 묻는 논점은 소송 요건, 그 다음 본안을 묻는 거,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법적 쟁점, 이 주어진 사례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 사례 문제에서 어떤 논란거리를 숨겨놨는지 그걸 추출해내야 돼요. 그거 추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베이스가 축적이 안 돼 있으면 도대체 뭘 묻고 있지?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생각이 나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화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대충 아는 건요, 그건 자기 게 아니라고요. 확실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반복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만이 숙련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숙련된 지식만이 시험 시간에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점수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적 쟁점을 추출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럼 쟁점이 추출됐다. 만약 소송 요건에서 뭐 원고 적격이 논점이다. 아니면 본안에서 무슨 절차가 논점이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논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도구는 크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먼저 가장 중요한 도구는 법학이기 때문에 법에서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례 문제에서 원고 적격이 논점이다. 그럼 과연 A라는 친구가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가? 그게 만약에 논점이라면 원고 적격은 누가 갖게 되는가를 법에 나와 있으면 그 법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이 법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법은 예를 들어서 원고 적격이라면 행정소송법, 행소법 12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12조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조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섭해보니까 A는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을 발견해야 돼요. 법이 없으면요, 그 다음 뭐냐면 학설하고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찾아내 줄라. 그리고 여러분들 해석을 둘러싸고도 해석 자체에 대한 또 뭐도 있죠? 학설,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런 도구를 갖고 이제 요 추출한 요 쟁점에다가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라고. 포섭.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이게 보통 여러분들 그 사례 풀어나가실 때 사안의 경우 이래가지고 이제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사안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사례를 풀어가는 총 4단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례를 푸실 때에 기본 구조, 즉 행정법의 기본 구조는 뭐다? 법치 행정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운다. 그럼 법치가 뭐냐? 법치라는 건 국가가 행정작용할 때 국회가 만든 그 법. 물론 국회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죠. 어쨌든 성문이든 불문이든 그 법을 지키면서 행정작용을 하라.
그리고 안 지키고 했었을 땐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해 주도록 되는 메커니즘,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법치라고 그러고 그걸 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행정법의 논점은 그러면 법치에 반해 가지고 어떤 행정작용이 나왔을 때 국민은 그에 대해서 다툴 거 아닌가요? 그럼 다툴 자격이 있는가? 이걸 하나 물어보는 그게 소송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서의 핵심은 이제 결국 법치에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를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각도에서 이제 컨트롤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사례 문제를 푸는 건 총 4단계 과정을 밟아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급선무는 주어진 사례 문제, 즉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가장 주 포인트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공은 기본이 2명이 등장해요. 많을 땐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국가 쪽, 즉 행정청 쪽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많이 체크하시고 그 행정작용의 성질을 규명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출발할 때. 그게 규명이 안 되면 그냥 답안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적 성질에서 여러분이 규명하셔야 될 것은 주어진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이 가학상 소속이 어딘지 이걸 반드시 밝히셔야 되고, 그 다음 그게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게 규명이 되어야만, 이건요 보세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상 적격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속 재량 이 부분은 본안을 파악할 때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기본 강의 때 배웠다시피 기속행위일 때와 재량행위일 때 이 법성을 판단하는 척도 내지 방법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죠?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본안이라는 게 결국 이 법성 판단하는 거고, 그럼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이 법성을 따져가는 방법론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건 이미 기본 강의 때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된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 출제자가 어떤 쟁점거리, 논점을 숨겨놨는지를 발견하는 단계.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사례 문제 첫 목차가 뭐예요? 논점의 정리, 혹은 뭐 쟁점의 정리, 혹은 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잖아요. 그게 여기 숨겨져 있는 논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논점은 제가 얘기했지만 크게는 소송 요건이 논점이 될 수 있고, 본안이 논점이 될 수 있고, 둘 다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했다면 그 논점거리를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도구는 1차적으로 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의미를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법이 없으면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분사유 추가 변경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우리 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없으니까 결국 뭐 가지고 해결했죠? 학설 판례 갖고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학설 판례, 인정하더라도 어떤 요건에 인정할지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처분시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기본 시각이잖아요. 법에는 없지만. 그런 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 도구를 주어진 이 논점에다가 포섭을 해서 이제 결론을 끌어내는 거. 이게 사례 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감이 와요? 이걸 알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한참 풀다 보면 이 기본 틀은 다 까먹어버려요. 보통 이틀, 3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계속 이걸 머리에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아, 지금 이 문제는 이 중에 이게 문제거리가 되고 이 단계를 밟아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걸 계속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가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를 받더라도 이 틀 속에서 그걸 쳐다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에 비해서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답안을 쓸 때도 논리 정연한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중구난방으로 쓴다고. 몇 개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냥 쓴다고요. 그건 에세이 답안이지 법학 답안이 아니에요. 법학이라는 건 논리적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그건 까락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세이 답안은 관계없어요. 뭐 중구난방으로 쓰든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법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순서만 뒤바뀌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그 까락 답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계속 주목하면서 사례 강의를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구조 사례 해결 방법이라는 건 결국 행정법 구조에서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 사례 해결 방법론이 튀어나온다는 걸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교과서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책을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는, 예. 주관식 경제행정법 사례 책을 잠시 한번 펴보시면은 문제가 꽤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총론 파트에서 잠시 책을 한번 펴보실래요?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총 53개의 사례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파트에 14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요. 토탈 합하면 몇 개예요? 거의 67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이 꼼꼼히 풀고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커버가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해서 여러분 걸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약간만 뒤틀어가 출제하더라도 이건 별천지 문제로 보이고 내가 배우지 않은 데서 나왔다고 자꾸 그렇게 항변한다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피상적으로 몇 개 말고 들어가니까 자꾸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나 응용된 문제까지 확대돼 가지고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로 연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각계적인 거라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룰,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알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틀을 배우려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 틀, 수학으로 따지면 수학 공식이잖아요. 공식이면 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상품이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에 내용물부터 먼저 들어가가지고 파헤치다 보면 그건 끝이 없거든요. 어떻게 다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 그걸 명심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